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있고 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 주변은 점점 더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흥미로운 이틀반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여러 관점에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집회를 열고 항의했습니다. 잠시 뒤 에듀파인 의미와 함께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베이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그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열차는 현재 중국을 관통하면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에 내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오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북부 동당 기차역과 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호텔에선 삼엄한 경비 속에 영접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저녁 8시 반, 한국 시각 10시 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주석 등 고위 인사들과의 회담에 이어 이르면 27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가 아닌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낙서나 쓰레기 등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대부분 시민 모금으로 세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를 받는 경우는 4곳 가운데 1곳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중국 영토로 진입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베이성 우한을 그리고 낮 1시 조금 넘어서 후난성 창사를 통과해 베트남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 동선부터 알아보죠.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동선이 워낙 길다 보니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요? 네, 후난성 창사를 통과한 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성도인 난닝으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나 텐진을 통과한 열차는 중국의 주요 도시를 차례로 거치면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장에 이어 어제 자정쯤에는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를 지났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는 중국 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우한시의 장강대교가 통제가 됐고 중국 시각 오늘 오전 7시를 조금 넘어 특별열차가 우한역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0분쯤에는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에 도착했습니다. 창사역에서는 바로 통과하지 않고 잠시 플랫폼에 머물렀는데 아마 열차를 정비하고 연료를 주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는 30분쯤 뒤인 1시 40분에 다시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를 토대로 유추해보면은 열차는 앞으로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난닝으로 바로 빠진 뒤에 접경 지역인 핑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사에서 광둥성에 광저우를 경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단거리 노선인 난닝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난닝 시내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김 위원장이 열차가 오늘 밤 도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닝 도착 시간은 오늘 밤 12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이 있는 핑샹에는 내일 새벽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네, 이렇게 우한을 거쳐서 창사를 거쳐서 또 난닝을 거쳐서 내일 새벽쯤에는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는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의 전언 먼저 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이렇게 힘든 열차 행보를 택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외국 방문할 때 주로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진영 주석은 수령님보다 나이가 22살이나 우였으나 과거 베트남을 방문했던 김일성 주석. 두 차례 모두 전용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방문 때도 어김없이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대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에서도 진무를 보시느라 한밤을 지새우시며 새날을 맞고 나신 어버이 장군님을 그리워하시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열차를 택한 것은 전 세계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정통성 계승을 통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며 미국을 견제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이외 다른 나라 정상에겐 대륙 철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는 베이징을 거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숭따오 대연락부 장과 같이 고위급 인사가 기차에 동승해서 접견을 하고 특정 장소에 내려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열차 밀담을 가질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1964년 김일성 주석은 베트남 방문 당시 저원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열차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김정일 위원장도 열차에서 러시아 강요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자동차 업체인 빈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빈페스트는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산업도시 하이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대로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내일 오전이면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엔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베트남 하노이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네, 그 호텔 주변에 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던데 숙소로,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곳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메트로폴 호텔과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경호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텔 주변에 경비 인력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반쯤에는 호텔 안에 보안 검색대도 설치됐습니다. 또 공안이 탐지견 3마리를 끌고 호텔 주변 곳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부 곳곳에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호텔 관계자와 공안이 투숙객 명단을 들고 직접 여권과 확인 대조까지 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안은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일은 보안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에게 내일부터 3월 2일까지는 1층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고층에 있는 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북한의 경호원 또 기자들 역시 그곳에 투숙하고 있다고 하던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북한 경호원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관계자 명찰을 단 인력들도 대거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울려서 호텔 곳곳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1층 행사장 위주로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곳 멜리아 호텔은 앞서 미국 백악관이 프레스센터로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멜리아 호텔 이용을 두고도 북미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호텔 관계자는 미국 프레스센터는 호텔에 별도 견물에 차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기자들과 같은 호텔에 투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 의전과 의제 협상 담당 실무진들이 묵고 있는 영빈관 역시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 군 소속 차량을 타고 온 군복 차림 남성들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했습니다. 심지어 잔디밭의 흙을 직접 파보기도 하는 등 구석구석 위험 물질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영빈관에는 어제 레드카펫이 깔리기도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영빈관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이벤트가 벌어지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현희 기자가 있는 멜리아 호텔도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직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정비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한 장소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북한과 미국 의전 관계자가 모두 방문한 데다가 주변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간판과 현수막이 다수 붙어 있고요. 호텔 역시 내부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일이면 하노이에 도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는 미국계인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의전 담당자가 모두 찾았던 오페라 하우스는 특별 공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한 추측으로 정확한 두 정상의 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호기심을 더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하노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이렇게 숙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저녁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 8시 반, 한국 시각으로 10시 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청사에서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한 뒤 28일 베트남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거라면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가 아니라 북미만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각 당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양 정상의 통큰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했고 야당들은 확실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당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과 남북의 경협 사업들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100년 출발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 깜깜이 예산이고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 경제 발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야 각 당이 회담을 바라보는 초점은 다르지만 5당 원내대표들은 모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하고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회담을 진행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 핵심 구호는 에듀파인 도입 반대였는데요. 자, 오늘 뉴스 TMI에서는 에듀파인에 대해서 짚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예. 네, 에듀파인 지난번부터 계속 보도가 되긴 했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네, 에듀파인은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과 또 재정을 뜻하는 파이낸스를 합친 용어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든 전자회계장부를 교육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의 예산과 결산의 생세 내용을 모두 입력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 두 가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하나의 회계로 관리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경비를 한 계좌로 관리하고 남은 돈을 챙기는 등 부정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죠.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일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어디에 어떤 돈이 쓰였는지, 얼마나 쓰였는지 투명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학부모 계좌로 다시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총궐기 집회까지 열며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유총 측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며 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라는 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에듀파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는데 이 한유총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등 계속 관련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당초 에듀파인 거부가 집회의 좀 핵심 구호로 알려졌었는데 바뀌었나 봐요? 한유총은 이번 집회가 에듀파인을 도입 거부하는 것으로 이런 집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손팻말도 에듀파인 관련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요. 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으면 얼마든지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팻말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아예 그 팻말들을 빼버린 거죠. 현장에서 한유총 관계자들이 이 팻말들은 걷어갔습니다. 대신에 정부가 당사자인 한유총의 의견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생활적폐로 낙인 찍었다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가혹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또 정태욱 의원, 또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등 정치인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노광기 회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연단에 올라서 정부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유총 추산으로는 3만여 명, 또 경찰 추산으로는 11,000여 명이 오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참가자들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도 있었고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참석을 한 게 눈에 띄네요. 자, 조금 전에 지나간 팻말을 보니까 시행령을 철회하라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는 좀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시각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은 시설 사용료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면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것이 교육을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유총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말해서 대화 가능성도 일축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연결을 해서 오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령인데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게 오늘 공포가 됐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이나 또 학급을 감축하게 되고 유아 모집을 정지시키거나 또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예정인데, 자, 그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는 유치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부터 의무 사용을 해야 되는 유치원은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 유치원들입니다. 모두 전국에 581곳이 되고요. 여기에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있는데 123곳입니다. 모두 이렇게 해서 704곳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유총 소속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아시는 것처럼 거부하고 있고요. 한유총 내에 온건파들이 새로 만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사협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정부 여당 측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사협도 있는데 여기에는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데 300여 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200여 곳 가운데 3,100여 곳이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한사협은 현재까지는 750여 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소속 의원들의 20대 청년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부 보를 철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이제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 정작 이 발언을 한 당사 의원들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20대 청년 발언 논란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지난 정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된 것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와 직접 발언을 했던 두 당사자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회의에 참석했던 설 최고위원은 아무런 해명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고 한 것이 아니라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두 사람을 징계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자신을 지지했던 청년들을 토사구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도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당 지도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수와 가뭄 해결, 농수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보를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의 4대강 평가위원회가 내린 조사 결과가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분석틀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정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보 해체 결정도 긴 시간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4대강 사업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자유한국당과 사업을 옹호했던 일부 언론은 사과조차 없다며 오히려 역공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바지 표심 잡게 나서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27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당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앞서 실시한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들 대상 투표 결과 그리고 27일 당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합쳐서 전체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전체 당원 투표 결과를 7, 여론조사를 3으로 환산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결정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은 27일 오후 늦게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앞서 후보들은 지난주까지 TV, 유튜브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며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전당대회 날인 27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후보들은 막판까지 문자를 돌리는 등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국회에서 김주영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줬는데 대세론을 앞세운 황교안 후보는 보수 성향 방송에 출연해 5.18 유공자 공개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또 역전론을 내세운 오세훈, 김진태 후보도 막판 뒷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TV토론 뒤 공식 일정이 없던 황교안 후보는 보수 농객이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면서도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분들이 유공자로 선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유공자를 공개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을 마친 황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대세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태블릿 PC 논란에 미래를 보고 가자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년 된 논쟁이거든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만만치 않은 여론의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오세훈 후보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 기대를 겁니다. 8,000명을 상대로 1대1로 다가서는 동시에 대의원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며 총선과 대선까지 멀리 보자고 호소합니다.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때 오세훈을 대표로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 조금 더 표심을 중도 쪽의 표심을 얻어오는데 도움이 될 텐데.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해 적어도 2위권은 자신하고 있는 김진태 후보는 물밑에서 당내 우파 세력 결집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후보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극우화 논란을 거듭 경계했습니다. 야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절대로 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그 자신감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라는 복잡한 숙제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다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겠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제1야당 수장이 되더라도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그리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만났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서 사실상 무산된 2월 임시국회 대신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고려해 상임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며 협의 결렬을 알렸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곳곳에서 순환을 걷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소녀상은 4곳 가운데 겨우 1곳 정도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이마에 누군가 흉측하게 낙서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점까지 찍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소녀상 앞에 꽃과 쓰레기가 많아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낙서한 겁니다. 순환을 겪는 소녀상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놓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소녀상은 대부분 시민 모금으로 세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는 2년 전 소녀상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공공조형물로 지정했습니다.
속초시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녀상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 112곳 가운데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것은 아직 28곳에 불과합니다. 넷 중 셋은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립했다고만 해서 공천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뜻이 담긴 소녀상. 세우기 위한 노력만큼 본래 뜻을 잘 지킬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한 달 만에 법정에 출석해 보석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구속 배경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구속된 지 33일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A4 용지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로 체포되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은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을 예로 들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구속 배경으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로 볼 때 도망 우려가 없고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구치소 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 특별히 석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신문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달 영장심사에 이어 또 한 번 불구속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클럽과 일선 경찰서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의 공동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또 전현직 경찰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한 차례 반려된 전직 경찰에 대한 영장 신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가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였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고받은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 경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자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구속 위기를 피한 전직 경찰 강모 씨는 유착의 연결고리로 꼽힙니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손님이 클럽에서 고가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에 금품을 전달하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나타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공모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모든 증거와 자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지시로 버닝썬 측 돈을 받아 경찰에 배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버닝썬 관계자와 전현직 경찰관의 통신 계좌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후기들 많이 참고하시죠. 병원이든 육아정보든 요즘엔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가짜 계정을 사용해서 3년 동안 허위 게시물 2만 건을 올린 광고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고 작성된 허위 광고 아닌지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 한 광고업체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대로. 좁은 사무실을 빼곡히 채운 컴퓨터 모니터에 포털 사이트에 이름난 맘카페들이 떠 있습니다. 4~5명의 직원들이 8대가 넘는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을 가장해 가짜 후기를 올린 겁니다. 실제 이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급하게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카페 회원들에게 주변 치과를 문의합니다. 다른 회원이 단 댓글엔 유독 한 병원을 노골적으로 추천하는데 생생한 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문자답한 광고들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작성된 가짜 후기는 병원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 한의원 등 다양합니다. 실제 자기가 소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글은 매일 올리지 않고요. 댓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켰고요. 경찰에 적발된 새 업체는 3년간 유명 맘카페를 중심으로 2만 6천 건에 달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6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가짜 광고글을 위해 불법 도용한 포털 아이디는 800여 개, SNS를 통해 개당 3,000원에서 6,000원을 주고 구매한 겁니다. 경찰은 이모 씨 등 광고업체 직원 9명과 허위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40살 임모 씨 등 모두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글을 올릴까요? 해서 광고주가 오케이 하고 하면 그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 광고업체에 포털 계정을 수집해 팔아넘긴 아이디 불법 도매상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오늘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도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폴더블 폰 대신에 듀얼 폰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선보였습니다. 펼친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삼성전자와 달리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인 게 대조적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듯 접은 화면과 펼친 화면 모두 자사 제품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Open it. You can see it's the 8-inch. It's a 8-inch. It's a borderless display. LG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접히는 방식 대신 화면을 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용자 필요에 따라 화면 하나를 붙였다 뗄 수 있는 이른바 듀얼 디스플레이 폰입니다. 평상시는 휴대전화로 쓰다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듀얼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2개의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o we found a way to nearly double the size of the screen to give you the flexibility to enjoy content and multitasking like never before. 샤오미도 MWC를 앞두고 바깥으로 2번 접는 더블 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정식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폴딩인지 아웃폴딩인지 또는 더블 폴딩이 될지 아니면 듀얼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미래를 건 첨단 기술 전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예산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의 올해 예산 289조 5천억 원 가운데 10.2%인 29조 6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래 1월 집행 계획인 24조 4천억 원보다 5조 2천억 원, 1.8%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아침 안개에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가 뒤엉키면서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조금 약화하겠지만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 속에 안개와 스모그 공습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안개가 공항을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짙어진 안개에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지연 출발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까지 가세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입자가 작아 건강에 더 위협적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야외 활동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날씨가 푸근해서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초미세먼지는 내일 농도가 조금 옅어지겠지만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26일에는 북서풍을 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농도가 영남권으로 이동하여 나쁜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나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봄 기온이 짙어지면 국내외 오염물질이 계속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3월부터는 봄의 불청객, 황사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받게 될 미국 복권 당첨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메가밀리언스 1등 복권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잭팟의 주인공은 오는 4월 19일까지 캐롤라이나 복권협회 사무실에 복권을 들고 와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지만 예년보다는 1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3월 중순의 봄 날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경기 남부와 충북, 경북 지역은 오후에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3월 중하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로 우리나라의 7월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연인에 대한 라미 말렉 수상 소감도 들어보셨는데 뉴스큐 2부에선 아카데미 이모저모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